알아두면 유용한 일상 속 생활 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도 내 주택시장도 급격히 위축되면서 매매보다는 전월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 필요한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생활법률 코너 안현희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지난 주말 발생한 KTX 강릉선 탈선 사고 이 관련된 얘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고 당시에 14명 정도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자, 변호사님, 일단 이런 열차 사고 보상은 가능한 건가요? 네, 이런 열차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보상에 대해서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열차가 이제 늦어지면서 예. 뭐 원래 목적지에 가기로 한 시간보다 늦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약관 보상이라는 것이 가능하고요. 예. 그 외에 승객이 다쳤다든지 뭐 네. 다침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비라든지 휴업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부상을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열차 사고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피해를 봤다고 하면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상은 가능할 것 같다. 예. 그래요. 그러면 뭐 사고 직후는 아니지만 당시에는 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며칠 있다가 우리가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뭐 계약에 차질이 생겼다. 또는 내가 뭐 대학 입시를 봐야 되는데 손해를 봤다. 이런 부분 어디까지 좀 보상이 가능할까요?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뭐 다쳐가지고 이제 후유증이 발생했다 이런 네네. 것들은 당연히 피해 보상 범위에 이제 들어가고요. 예. 일반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네. 근데 말씀하셨던 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네. 큰 손해를 봤다. 혹은 예. 이제 수험생인데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대학에 못 갔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특별 손해라고 해서 특별 손해요. 예, 그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 측에서 예. 뭐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또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해 보상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일반적인 어떤 후유증, 그 네. 치료비에 대한 손해라든지 예. 혹은 일반적인 수준의 휴업 손해, 즉 뭐 입원을 했다라고 하면 하루 일당 이 정도까지는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관 보상으로 네. 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들, 뭐 어떻게 내가 뭐 변호사를 찾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네. 이제 약관 보상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뭐 역에서 바로 어떤 그 할인권을 발행해 준다든지 네. 하는 식으로 안내를 해서 바로 보상이 되게 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 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뭐 어려운 절차는 아니실 텐데 일단은 이제 그 코레일 측에 청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해보고 네. 만약에 좀 다툼이 있어서 보상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변호사를 찾아가서 소송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 혹시 뭐 이전에 우리가 뭐 KTX 사고가 뭐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고 특히 이번 같이 탈선에 의한 사고 뭐 사실은 좀 이례적이긴 한데 혹시 뭐 이전에 뭐 이런 거 관련한 사고들이 좀 있었습니까? 보상이 됐던 사례? 보상 사례 같은 경우에는 KTX 보상 사례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고요. 예. 지난해 3월에 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다가 영종대교에서 멈춰섰던 KTX 산천 차량 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공급 장치에 볼트가 풀려서 배터리가 방전되는 그런 네. 사고였다고 하고요. 예. 이 경우에 이제 약간 이제 차량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약관 보상 정도는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피해 보상이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이런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별도로 이렇게 크게 알려져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탈선한 게 아니라 네. 아마 인천공항으로 가는 어떤 뭐 교량 위에서 열차가 뭐 1시간 정도 멈춰 있던 그런 상황이니까 약간 네. 다르긴 한데 뭐 이런 것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주제로 넘어가죠. 전월세 계약 시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전에 검토할 사항은 뭔지,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전월세를 거래를 하실 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그 부동산 물건을 네.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그 외에 이제 권리관계 같은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당 물건의 하자라든지 물건의 하자라든지 권리 관계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그 서면으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개업자가 이제 선임돼 있는 경우에는 다행히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요. 네. 중개업자가 없는 직거래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또 확인을 하셔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될 사항은 부동산 이제 등기부등본이 일단 있겠고요. 그렇죠. 등기부등본. 네네. 네. 이게 이제 등기부의 소유관계라든지 뭐 가압류, 대출관계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임대인과 직접 거래를
거래를 하는 경우라고 하면 또 문제가 없겠지만 네. 가끔씩 보면은 가족 관계가 있는 대리인이 현장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가족 관계가 없는 또 제3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리 형식으로 대리를 통해 가지고 거래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또 확실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중개인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 증서란 것을 이제 발행을 받은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공제 증서요? 네네. 우리가 보통 공인중개사들 그러면 다 뭐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회만 하더라도 뭔가 공증 절차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중개인 분들이 자격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예. 그분들이 이제 중개 행위를 하면서 예. 과실이 있었을 때 이제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재산이 충분치 못해서 손해배상을 못 해주시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네. 그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예. 공제증서 말하자면 공제증서. 보험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제증서라는 것을 발급을 해서 네. 뭐 한 건당 5천만 원 내지 이제 1억 원 정도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이제 공제 보험이 있습니다. 네. 그 보험을 가입을 하신 그 공인중개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뒷면에 공제증서를 끼워주시기 때문에 네. 그 공제증서상의 뭐 계약 기간이라든지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 저희가 보통 뭐 주택 매매도 마찬가지고 전월세 계약을 할 때는 뭐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 뭐 그런 공인중개 업소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사실은 뭐 그럴 경우에는 대체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제 증서 정도만 확인을 해도 네. 충분히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갖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이제 또 직접 거래를 하거나 또 그 부동산 실소유주가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거래, 이건 뭐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예, 대리인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뭐 보통 두 가지인데요. 첫 예. 번째는 그 남편이 그 소유주인데 네, 네. 부인이 거래를 하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인이 맞겠지 하고 계약은 하시는데 사실은 그분이 실제 부인인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네. 가족관계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시더라도 그분이 그분인지 그렇죠. 사실은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네. 통상적으로는 뭐 인감증명서, 네. 뭐 실소유주의 그렇죠. 인감증명, 그다음에 뭐 위임장 네. 또는 뭐 신분증 뭐 이런 정도일 텐데. 네. 지금 말씀하신 네. 그 위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하시면 괜찮은데 네. 그런 거 없이 하시는 경우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뭐 남편 소유로 돼 있지만 남편은 뭐 직장 나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부인이 제가 부인인데 인감증명서 갖고 와서 네. 이렇게 한다. 그렇게 그래요.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3자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는 이제 가족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네.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제3자가 그 대리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거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오피스텔 관리소장이 관리소장. 관리소장이 자기가 이제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예. 임차인들과 임대인 사이에 계약을 이제 주선을 해서요. 예. 임대인에게는 이제 월세 계약이라고 속이고 예. 임차인한테는 전세 계약을 해서 네. 그렇게 되면 월세와 전세 사이에 보증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차액만큼을 그 사기로 취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뭐 건수도 22차례에 걸쳐서 약 8억 7,500만 원 상당의 그 차익을 가로챈 혐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요. 이 경우에는 이제 격리 직원 같은 경우에도 관리소장의 범행에 가담을 해서 네. 계약서를 위조를 해주고 이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상당한 금액을 이제 사기로 취득했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택 소유주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예. 직접 소유주와 거래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뭐 위임장이라든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을 좀 다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계약을 할 때 본인과 이제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약의 조건이라든가 내용 같은 것들도 확실히 확인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돈을 보낼 때는 가급적이면 대리인이 계약을 하더라도 송금할 때는 그 소유자 그 본인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는 소유자 명의로 된 그렇죠. 통장으로 네. 거래를 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좀 미리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실제 이런 대리인을 통한 거래들이 좀 종종 있습니까? 네, 뭐 사실 그 임대차 계약을 하러 나가 보시면 네. 본인이 나오시는 경우보다는 중개인이 대리인으로 이제 역할을 하신다든지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배우자나 뭐 이렇게 나오신 가족 관계에 있는 분이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관리인, 상가 운영자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위임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해서 위임장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예.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없지만 네. 그렇지 않고 가족 관계라는 말만 믿고 쉽사리 거래를 하셨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잘 유념해서 참고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약 시에 어떤 부분 좀 저희가 검토하고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네.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이제 뗄 수 있는 방법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요새는 이제 인터넷 등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치시고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누구나 어떤 등기부든지 다 떼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다 떼보시면 거기에 그 소유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네.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갑구, 을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우선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표제부에는 그 부동산의 그 뭐 지목이라든지 면적 같은 것이 표시가 되어 현황들이 있고, 나오겠죠? 네, 현황들이 나오고요. 갑구에는 이제 권리관계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예. 가압류, 가처분처럼 혹시 이 부동산이 어떤 분쟁에 관련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채권, 채무관계 뭐 이런 것들이 네네. 을구에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갑구에 갑구에.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경우는 아, 예, 갑구에 예,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을구에 예. 그 근저당권이라든지 지상권, 근저당권. 전세권 같은 것들이 나와서요. 네. 여기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은행에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샀을 경우에는 예, 그렇죠. 근저당권이 돼 있고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보면 보통 70% 정도 그 채권 최고액의 70% 정도가 그 원본 대출금 원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채권 최고액이 1억 원이 돼 있다 그러면 한 7천만 원 정도는 담보로 잡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증금을 넣으실 때 네. 그거보다는 어쨌든 남아있는 대출 남아있는 가치 예. 그러니까 1억 원짜리 부동산에 7천만 원 정도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3천만 원 정도 내에서만 이제, 보증금을 넣으시는 게 안전하시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최고액 이거 사실은 좀 뭐 생소하긴 한데 네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네네. 실제 대출금은 7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네. 채권 최고액은 뭐 1억 원 이렇게 은행에서 감정을 해서 채권 최고액은 부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은행에서는 왜냐하면은 이분이 대출을 못 갚았을 때 그렇죠. 장기간 못 갚으면은 대출 이자까지도 네. 그 부분을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 이자라든지 그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경매 비용 같은 것들을 네. 다 포함해서 최고액 안에 넣어 놓습니다. 아, 그게 채권 네. 최고액이 된다. 이러네요. 자, 주택거래 시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게 있죠. 사실 뭐 이 내용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임대차, 그 임대를 들어간 세입자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권리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보면 되십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네. 여기서 뭐 중요한 그 규정으로 보는 것들이 4가지 정도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원래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채권 권리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소유권이 바뀌면은 임차권이 그 존속하지가 않고 네.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는 원래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 이 대항력이라는 것을 새롭게 이 보호법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 요건만 갖추면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임차인은 여전히 그 소유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예. 계약을 체결하고 혹시 이걸 남한테 팔면 네. 원래는 이게 임대차 채권이기 때문에 새로 판 사람한테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못 합니다. 새로 산 사람한테는. 그렇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이걸 팔고 나간 원래 주인한테만 원래 받을 수 있는 게 네.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이라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이 부동산을 새로 사갖고 들어온 사람은 이 임차인에 대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그렇군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혹시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네.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즉 그 경매대금에서 그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변제권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예. 임차 보증금이 이제 소액인 경우에는 혹시 우선 변제권에 대한 뭐 이런 그 조건을 못 갖췄더라도 네. 그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만 그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확정 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에 일정액은 다 보호를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있지만 원주권에 같은 경우에는 예. 5천만 원 이하의 임대차의 경우에 예. 1,7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차 존속 기간의 보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임대차 존속 기간을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년으로 네.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로 예. 임대차 주택에 대해서 2년 미만의 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네.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요. 네. 혹시 임차인의 그런 사정에 따라서 1년 만에 나가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년으로 만약에 규정을 했다. 근데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1년 만에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면 임대인은 1년을 빼줘야 되고요. 그런데 임차인이 혹시 사정이 생겨서 나는 1년 아니고 2년 하겠다. 네. 그렇게 하면 2년 주장하실 수가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여하튼 약자를 좀 보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좀 알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나온 우선 변제적 효력, 또 최우선 변제권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좀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임대차 보호법도 근데 한계는 또 분명히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죠. 예.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 기간 2년은 보장은 해주지만 네. 2년을 넘어서 오랫동안 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재계약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뉴스에서도 나오시지만 예. 뭐 보증금이 1년마다 뭐 몇 천만 원씩, 그렇죠. 억대씩 이렇게 오르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마다 전세금이 올라서 이사를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예. 임대차 기간을 그래서 더 장기간으로 네. 올려야 된다. 이런 네. 또 논의도 있고 필요성도 있고 법률도 개정안도 많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임대인들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이 재산권 좀, 행사를 제한이 침해하는 되는 부분이 거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고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라는 걸 통해서 10년, 20년, 30년 이상 네. 오랫동안 이제 자기 집인 것처럼 편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뭐 아까 1년하고 2년 얘기를 하셨는데 2년까지는 존속 기간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뭐 1년 단위로 보증금을 더 높이거나 이런 거는 그런 것들은 보장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계약 기간 내에는 네, 동일하게? 동일하게 가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 계약. 근데 예외적으로 뭐 예. 법령의 개폐라든지 조세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네. 사정 변경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중이라도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 청구권. 예, 임대인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예. 임차인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깎아달라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또 제한이 또 있습니다. 연 5% 이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5% 내에서만. 그런 식으로 이제 제한은 있습니다만 가능은 합니다. 네, 그래요. 자, 계속해서 임대차 보호법 또 임대차 계약 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우선 계약서 작성 시에 점검하거나 또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뭐 계약금과 잔금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됐는지 다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 역시 존속 기간 2년이니까 2년은 자기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2년 이내로 본인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네. 그 기간 이내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아셔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임대와 관련된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이제 특이사항으로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계약을 하실 때 왕왕 그 구두 합의만 하시고 계약이 네.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구두 합의도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예. 추후에 문제가 됐을 때 분쟁이 됐을 때 증거사항 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특약사항 기재사항에 반드시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특이사항이라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예. 그 흔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과연 그 임차를 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간 집에다가 못을 박을 수 있느냐, 혹은 뭐 현상을 변경할 수 있느냐, 뭐 벽지를 예.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예. 구두상으로는 뭐 괜찮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또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고요. 뭐 원상복구를 해놔라. 예, 뭐 원상복구 의무가 사실 대부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명시적으로 얘기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특약은 사실은 이런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자세히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럴수록 분쟁의 소지는 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런 그런 어떤 계약의 약정을 정확히 못 하셨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그 거주 기간 중에 발생하는 수리비의 네. 경우에 이제 대수선이라고 해서 예. 뭐 그 주택의 구조라든지 뭐 보일러, 예. 수도 이런 것들이 크게 고장이 났다. 예.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집주인이요? 예, 집주인이 예. 소수선이라고 해서 예. 뭐 간단하게 전등이 뭐 나갔다든지 뭐 아니면 뭐 수전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벽지가 훼손됐다. 이 정도는 이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은 자세하게 그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뭐 임대차 계약서만 해도 수십 장에 이를 정도로
정도로 자세하게 되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이사 갈 때 그 집주인하고 매매 계약, 임대 계약 또 체결 시에는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뭐 도배, 장판, 벽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누가 부담을 할 건지 그렇죠. 또 뭐 수도나 보일러 이런 대수선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기입을 해 놓으면 오히려 나중에 이런 것들이 뭐 처음 계약할 때는 되게 좀 껄끄러울 수 있지만 네네. 오히려 분쟁의 소지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조금 좀 시간이 좀 지나가서 좀 내용을 좀 진도를 나가 볼까요? 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갑자기 뭐 인사 발령이 났다든지 네. 뭐 이런 경우에 사실은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 동안을 다 보증을 해야 될 거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합리적으로 좀 판단하면 좋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계약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집주인으로서는 전세금 보증금 돌려줄 필요가 없고요. 예. 이런 경우에 보통 거래계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해서 그 광고를 내고 네. 그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중개인 보수 수수료를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 그 나갈 때까지의 기간만 월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그 보통은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네. 뭐 어쨌든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경우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네. 기간 내에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요. 반대로 또 뭐 임차인들이 월세를 제때 내지를 않아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매월 들어와야 되는데 월세 계약 체결한 후에 이거 받지 못할 경우에는 집주인은 또 어떻게 방법이 좀 있습니까? 네, 월세의 경우에는 2기 이상 연체식, 즉 이제 2번 이상 네. 체납을 하면 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통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예. 네, 2기 이상 연체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 해지하고 네. 돌려달라, 건물을 돌려달라라고 이제 소송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밀린 비용은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계약 기간이 다 완료가 됐는데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난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네. 집주인이 이걸 돌려주지 않는다. 이거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이제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와 임대차가 좀 다른데요. 네. 그 등기가 되는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권자로서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아, 경매 예, 신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들은 등기가 되지 않고 네. 그 전세금은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그 임대차입니다. 아, 예, 예. 보증금만 받는 임대차, 거기다 이제 월세를 받는 임대차 이렇게 두 가지 임대차인데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경매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안 줬을 경우에는 경매를 하시려고 하면 지급 명령이나 판결을 통해서 그 집행권원이라는 걸 취득하시고 거기에 예. 대해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경매 신청, 그러니까 뭐 소송을 할 때 혹시라도 이제 이걸 또 이 임대차 자체가 이제 존속을 해야 되는데 또 나오셔야 되잖아요. 퇴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하시고 예. 퇴거를 하시면 그 대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경매를 해가지고 돈이 나왔을 때 우선 변제를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송은 아니지만 법원에 이런 지급 명령 신청을 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뭐 좀 전세 시에도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도 좀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렇긴 한데 이제 거기에 또 비용이 드니까요. 아. 전세 설정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고 예. 그걸로 인해서 또 상당히 임대인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행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자, 그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 또 중개인과 함께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중개 네. 수수료를 또 내잖아요. 네. 법적으로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중개 수수료는 현재 그 법령에 따라 가지고 주택의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그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예.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원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의 그 기준은 임대차의 경우에 수수료에 상하는 거래 금액이 0.8% 이내에서 이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 그래요? 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뭐 1억 원짜리 임대차다라고 하면 예. 0.5%이기 때문에 약 5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됐을 때 사실은 네. 뭐 요 부분도 좀 궁금한데 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어떤 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집주인하고 네. 할 때 뭐 이런 부분 또는 뭐 세입자를 새로 구했을 때 또 뭐 네. 이런 그 중개 수수료 관련된 부분 이게 새로 이사를 오는 사람한테 부담이 되는 경우도 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예. 묵시적 갱신
후에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곳은 중개 수수료는 굳이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고요. 예. 임대인이 이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자동 연장된 묵시적 갱신 기간의 경우에는 예.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통보할 수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3개월 이후면 해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때 중개 수수료는 원칙에 따라서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좀 빨리 나가야 되는 경우라면 이제 임차인이 부담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겠고요. 그거는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할 점들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 나눈 이야기 말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꼼꼼히 좀 체크해봤으면 하는 부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까 초반에 이제 대항력과 그 우선 변제 효력에 대해서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 효력을 받기 위한 그 요건들을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네. 뭐 전입 신고라든지 확정일자, 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 또 반드시 체크해 놓고 서류를 보관해 놓으시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예. 본인의 계약일이 언제인지, 언제 묵시적 갱신이 되는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런 계약일과 존속 기간이라든지 원상 회복 의무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대해서 어떤 의무가 부과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 문화에 뭐 이렇게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것에 대해서 또 좀 기피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합리적이라면 오히려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챙겨야 할 것들은 꼭 알아두는 게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를 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전월세 계약 시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법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새로 계약을 준비하고 있거나 연장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살펴본 내용 토대로 꼼꼼히 문제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슈 토크 생활 법률 안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